오늘은 오스만 제국이 막 성장해가는 그 시대, 오스만 제국의 고전 시대 셀림 1세에서 슐레만 1세까지의 전성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가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원정을 했었죠. 그리고 49세에 죽었습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죽었을 때 보통 술탄이 죽으면 다음 왕자들이 술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스만 제국에서는 장자 상속 제도가 없었다 그랬죠. 왕자 중에서 능력자가 술탄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술탄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는 가장 먼저 수도에 도착하는 자가 술탄이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남 바예지드는 아마시아의 총독이었고요. 둘째 젬은 코냐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경험을 시키려고 지방의 총독에 임명해서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왕자가 막 달려갔겠죠. 근데 장남 바예지드가 콘스탄티노플에 먼저 도착을 해서 예니체리 부대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젬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형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일단은 동생 젬과의 다툼에서 바예지드가 승리를 해가지고 술탄이 됐죠. 그랬는데 젬은 형과의 쟁투에서 패한 후에 이집트 맘루크 왕조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맘루크는 당시에는 일종의 동맹관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맘루크의 도움으로 병사를 모집을 해요. 그 병사를 이끌고 부르사까지 와서 술탄 바예지드와 내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바예지드가 승리를 했고요. 이 동생 젬은 패한 이후에 이탈리아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동생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형인 바예지드는 언제 동생이 다시 와서 세력을 차지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예지드는 소극적인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대외 원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 하고 내치에만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별명이 정의제 바예지드로 됐고요. 동생이 한때 피난을 했던 그 맘루크 제국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극적 통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예지드 2세가 통치를 한 다음에 죽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 바예지드 2세가 이제 말년이 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둘째였던 셀림은 차기 재위를 노립니다. 네, 장남이 아니었고 둘째였기 때문에 일단 장남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동생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위를 차지하려면 형 아흐메드를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작전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형 아흐메드가 차기 술탄으로 유리한 상황이었고 세력도 더 컸어요. 그래서 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아직 술탄에 있었는데 군대를 모아서 공격을 했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크림 칸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크림 칸국은 메흐메트 2세가 점령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크림 칸국에서 세력을 다시 모아고 있다가 형이 아나톨리아를 공격하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이스탄불로 들어와가지고 예니체리 부대의 지지를 등에 업습니다. 예니체리 부대는 술탄 직속 부대잖아요. 예니체리 부대를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제위의 행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형이 아나톨리아를 공격하니까 수도를 비웠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예니체리의 지지를 업고 술탄에 오르고요. 근데 문제는 형이 군대를 끌고 아나톨리아 갔으니까 이 셀림은 예니체리 부대를 이끌고 결국 내전을 벌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형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후 술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셀림 1세는 냉혈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셀림 1세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카펫 한 장은 두 명의 수피교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이 세상은 두 명의 왕을 받아들일 만큼 크지 않다. 결국은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의 제국을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돋보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셀림 1세는 술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처럼 소극적 통치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외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셀림 1세가 있을 당시에 이 동부지중해 상황이 이랬던 거죠. 아나톨리아와 루멜리아 두 지역을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했고, 동부 지역에 강력한 세력을 차지했던 여기 시아파였던 사파비 왕조가 있었고, 이집트에는 맘루크 왕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먼저 사파비 왕조로 쳐들어가죠. 그러니까 셀림이 제위하기 전에 형이 아나톨리아 싸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이 사파비 왕조와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치열하게 다툼 중이었던 거죠. 이 사파비의 수도는 타브리즈였는데요. 여기서 오스만 군대는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최첨단 군대를 가지고 찰디란 전투에서 사파비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맘루크와의 패권 대결 마르즈 나비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시리아의 마르즈 나비크였습니다. 여기는 맘루크 왕조가 세력을 떨치던 그런 곳이죠. 맘루크의 기병대 그리고 오스만의 기병, 포병, 총병이 대결을 벌여서 오스만의 포병이 압도적 우위를 거두게 됩니다. 맘루크 제국은 이 기병대로 유명했거든요. 기병대가 워낙 용맹해가지고 아주 날랬었고, 나중에 나폴레옹한테도 인정받을 만큼 날랬었는데, 문제는 신식 군대를 가지고 있는 오스만한테 당해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맘루크가 이렇게 강력한 기병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스만에게 패한 것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지 않은 거죠. 맘루크는 화약 무기를 이교도가 만든 것이라 해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약 무기는 동방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시절에 화약 무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원나라를 거쳐서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오스만 제국까지 온 거죠. 그리고 게다가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한 게 화약 무기의 꽃이랄 수 있는 대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맘루크 입장에서는 화약 무기는 이교도가 만들었고 이교도 쪽에서 온 거니까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화약 무기가 없었으니까 오스만 제국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맘루크 왕조는 151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맘루크가 영위하던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 하지제 지방까지 획득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이 이 이슬람의 패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까지 이 맘루크 왕조의 칼리파가 있었거든요. 칼리파는 최고 종교 지도자죠. 칼리파가 있는 곳이 이슬람 세력의 가장 형님뻘 이런 거죠. 오늘날 수니파에서 패권을 쥐었다고 말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수니파들을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또 종교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하지 지방을 통제했다는 것, 그리고 칼리파가 있었던 이 맘루크 왕조를 차지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런 다음에 맘루크 왕조에 있는 칼리파한테서 칼리파 직위를 공식적으로 가져옵니다. 칼리파는 정교일치의 종교 및 세속 군주죠. 이슬람 보호자라고는 명칭을 갖고 있죠. 물론 아바스 왕조 시절의 칼리파는 종교와 정치를 다 갖고 있었던 권위 있는 사람이었는데 점차 이 술탄이라는 명칭이 생기고 하면서 아바스에 있던 칼리파가 도망을 쳐가지고 맘루크 왕조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맘루크 왕조에서는 껍데기만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이 맘루크 왕조를 멸하고 거기서 아예 칼리파를 가져오게 됩니다. 맘루크 왕조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아바스의 마지막 칼리프 알 무아타킬 3세로부터 칼리프직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바스 왕조에 있던 칼리파가 아바스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맘루크 왕조에 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칼리프직을 공식적으로 이양을 받아가지고 셀림 1세가 술탄 겸 칼리파가 된 거죠. 그래서 칼리파가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으로 계속 있게 되고 나중에 칼리파가 없어질 때까지 오스만 제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칼리파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통 칼리파 시대가 있었죠. 4명의 칼리파 시대,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까지 정통 칼리파 632년부터 661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마야 왕조가 생겨서 우리 왕조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마스커스에 우마야 왕조 칼리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그다드에 세웠던 아바스 왕조가 칼리파를 가져가죠. 아바스 칼리파가 있고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가
카이로로 가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517년에 오스만 왕조의 칼리파가 있게 되고 1924년까지 칼리파가 있다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이나 아니면 맘루크 왕조에서는 외적들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게 시아파였어요. 그러니까 시아파 왕조로 최초로 세워진 왕조가 파티마잖아요. 이집트에 세워졌던 파티마 왕조가 시아파였었는데 그 파티마 왕조를 아이유브 왕조,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아이유브 왕조에서 멸했죠. 그러고 나서 이 시아파는 그냥 분열이 돼요. 여기저기에 시아파가 있다가 그 시아파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사파비 왕조거든요. 오늘날의 이란에 있는 왕조였는데 그 시아파 중심의 왕조가 세워진 거죠. 수니파 왕조에서는 시아파 사람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시아파가 이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나톨리아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뭐 이라크 지역에도 있고 사우디에도 있고 북아프리카에도 있고 여러 지역의 시아파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양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있던 존재였던 거죠. 수니파였던 오스만 칼리프도 이 시아파를 박해를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술탄 셀림 1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아파는 이슬람 교도도 아니고 따라서 초주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외적보다 이단을 더 싫어하는 게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스만 제국 입장에선 가장 싫어하는 왕조가 바로 시아파 사파위 왕조였던 거죠. 셀림 1세 다음에 자리를 차지한 게 슐레이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46년의 긴 치세였었고요. 13차례 원정을 했고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원정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여러 지역을 원정을 나갔던 사람이고요. 서구인들을 그를 장엄한 슐레이만이라고 불렀고요. 오스만 제국에서는 카누니 입법자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슐레이만 대제, 매그니피센트니까 대제로 번역을 합니다. 슐레이만은 외어드렸기 때문에 왕자를 거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술탄이 되고요. 슐레이만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솔로몬 이름의 터키어 발음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슐레이만이 된 겁니다. 슐레이만이 했던 가장 유명한 원정 두 개를 들어보면 오늘날의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고요. 또 오스만 투르크를 너무나 괴롭혔던 로도스에 있었던 병원 기사단이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 메흐메트 2세가 원정에 나갔다가 실패했던 유의한 곳이었어요. 메흐메트 2세도 여기 베오그라드 공략하다가 제대로 못했고 로도스를 공략을 하다가 제대로 못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베오그라드 전투를 보시면 슐레이만이 즉위한 지 1년 후에 10만 명의 군대가 3주간 포위를 했고요. 압도적인 화력으로 맹렬하게 공격해서 함락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렇게 중세시대 성체가 남아 있는데요. 이 중세시대에 말을 탄 기사들이 여기를 공격한다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다가오면서부터는 이 대포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등장을 함으로써 중세의 성벽이 방어에 불리해진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포격전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 베오그라드가 함락이 되고요. 또 로도스라는 섬은 이 술레이만 1세가 공략해서 아주 유명해진 섬인데요. 그 로도스라는 섬은 원래 병원 기사단, 요한 기사단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 요한 기사단이 1309년부터 1522년까지 대략 200년 정도를 이 로도스에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로도스 섬의 위치를 보시면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고 턱 밑에 이 턱수염도 아니면서 딱 매달려 있는 아주 묘한 위치에 있어요. 에게해와 지중해 동부는 거의 오스만 제국의 패권 하에 있는데 이 로도스만 이 기독교 십자군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이 턱 밑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주 괴로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기사단은 왜 여기 있는가? 자, 원래 요한기사단은 예루살렘에 맨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병원을 차렸기 때문에 병원기사단이 불렸고요. 그러다가 살라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이 아크레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크레가 또 함락이 되니까 여기서 도망쳐서 키프로스에 잠시 가 있다가 이 로도스의 근거지를 마련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여기 로도스를 잃게 되자 몰타에 가가지고 지키다가 아예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오늘날에는 로마에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 병원 기사단이 지키고 있었던 이 로도스라는 섬은 해적지를 했어요. 오스만의 해군이나 뭐 오스만 배가 지나갈 때 이 목 가시 같은 존재로서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흐메트 2세도 여기를 점령하려다가 못했던 거고 이거를 술레이만 1세가 공략을 해가지고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40년 전에 공략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 바다 쪽에서는 공격해서 될 수가 없다. 바다에서는 대포를 쏠 수가 없거든요. 당시 기술로는 안 되니까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으니까 대포를 쏘면 되겠다 해가지고 육지 쪽에서 대포를 공격해서 공선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오스만 제국은 해군력이 별로 없어요. 해군력이 열세했기 때문에 육지 쪽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로도섬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로도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로도섬의 핵심 수도는 여기 로데스라고 하는 맨 끝에 있는 이곳이에요. 여기 항구가 있고요. 지금도 중세시대 성벽이 남아있는데요. 이 항구,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상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스만군이 대응을 치게 되고요. 당시에 이렇게 로도스의 성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술레만 1세는 대포를 지속적으로 쏴가지고 중세성이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로도스섬 공략에 대해서는 시오나나미가 쓴 로도스섬 공방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써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대포를 막 쏘게 되죠. 지금도 이 로도섬의 항구에 있는 성체가 잘 남아 있어요. 물론 복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 대포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이게 저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갔던 그런 곳인데 당시에 대포알이 이렇게 돌이었다는 거, 포탄이 아니고 돌을 둥그렇게 깎아서 대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쐈다는 거. 지금도 이게 탄알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술레이만 1세가 쐈던 포탄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3개월 동안 수비하던 이 병원 기사단은 항복을 합니다. 안전하게 보내줄 테니까 항복해라 라고 해가지고 패배를 인정한 병원 기사단은 평화로운 철수를 보장한 술레이만에 의해서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몰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26년에 있었던 전투가 모하치 전투, 헝가리를 공략했던 그런 것입니다. 교전국은 어디 싸우냐 보면 이렇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있고요. 상대편에는 헝가리 왕국이 있고 크로아티아, 헝가리 동군연합이 있고 보헤미아 왕국, 신성로마 제국이 있었고 교황령, 바이에른 선제국이 있었고 폴란드 왕국이 있었고요. 수장으로 보면 술레만 1세와 저쪽 상대편은 죄르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만군은 헝가리군을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모하치 전투는 평원에서 있었던 대해전이었는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왼쪽에 헝가리군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헝가리군은 보시면 갑옷 입고 긴 창을 든 중세 기병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스만군을 보시면 맨 앞에 뭐가 있죠? 대포가 있잖아요. 맨 앞에 대포가 쫙 자리하고 있고 뒤에는 총병들이 있고요. 물론 뒤에 기병, 창을 든 기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군은 최신의 대포와 화승총과 기병 이렇게 조화를 이뤘는데 헝가리군은 여전히 긴 창을 든 보병 그리고 기병 들로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유럽 군대는 여전히 중세 중무장 기병 중심의 전술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여기서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던 오스만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결국은 이 모하치 패배는 헝가리인한테 상당히 치욕스러운 결과를 남깁니다. 모하치 패배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헝가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고난에 처할 경우 사용하는 표현이다. 모하치 패배보다 더하다. 그만큼 모하치 패배가 치욕스럽다는 거죠. 그동안 헝가리가 강대국이자 독립국이던 시기의 끝이다. 그동안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 신성로마 제국
연합을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이때부터 헝가리의 독립은 사실상 끝났고 그 뒤에는 200년간 합스부르크와 오스만이라는 두 제국의 일부가 된 거죠. 요 전까지 헝가리 제국이 있었는데 요 싸움에 의해서 반으로 갈려가지고 동부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포함되고 서부 지역은 이 합스부르크 쪽으로 포함이 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결과가 남기게 된 겁니다. 입법자라는 별명을 술레이만 1세는 가지게 됐죠. 46년 동안 13차례 대회 원정을 하니까 뭐 정복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복자는 메흐메트 2세의 별명이고요. 그 사람이 왜 입법자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군화총회, 이집트 법전, 술레이만 법전 같은 이 법전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슬람 제국에서는 이슬람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이슬람법만 가지고 아바스나 우마이야 왕조는 통치를 했었는데 오스만 제국은 이 산하에 기독교인들도 많고 유대인도 많고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에 통치했는데 그 법을 정비를 해가지고 법전을 제정했기 때문에 슐레이만이 입법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슐레이만은 예술가이자 후원가였다. 건축과 그림, 서예, 조명, 병기, 타일과 직물, 목제품, 금속제품, 문학 등 모두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꽃을 피웠다. 어릴 때부터 시와 노래를 무척 좋아했고 출정 중에도 매일같이 일기를 써서 훗날 전쟁일록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을 내기도 했고 이렇게 슐레만이 쓴 캘리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가지고 이렇게 서예를 했던 이런 실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전쟁도 13차례를 거쳐서 영토를 상당히 많이 넓혔고 내치로서도 이렇게 문해를 부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오스만 제국은 그의 치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뽐냈다는 거죠. 당시 경쟁자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경쟁자를 해봐야 시아파, 사파비 왕조 정도였는데 거기도 박살을 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켜가지고 동부 지중해는 완전히 다 석권했고 또 히자즈, 메카와 메디나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 권위도 확보했었던 그런 술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레이만이 모스크를 이렇게 세웁니다. 술탄 술레이만의 명에 의해서 건축가 미마르 시난이 세웠고요. 아야소피아,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와 함께 3대 모스크의 하나로 불립니다. 오스만 역사를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이 술탄의 별명들이 있어요. 메흐메트 2세는 파티흐, 정복자라고 불렸고요. 셀림 1세는 야부즈, 두려움 없는 엄격한 사람이라고 불렸고 술레이만 1세는 카누니, 법전 제정자, 무라드 4세는 철권 군주, 메흐메트 4세는 아바츠지, 사냥꾼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보면 유럽 역사의 어떤 관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를 보면 뭐 대머리 왕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프랑스 왕이나 신성로마 제국 황제들도 이런 별명이 많거든요. 당대에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붙이는데 역사가들이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 이런 별명을 붙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메흐메트 2세는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는 파티흐라고 붙였고 유럽의 사가들은 그리스의 파괴자라고 붙였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랬다는 거죠. 셀림 1세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술라마는 매그니피센트, 위대한 자다. 무라드는 잔혹한 무라드다. 이렇게 유럽의 사가들도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별명을 붙이기를 즐겨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보면 아시아의 제국이 아니라 유럽의 제국, 유럽의 일원인 것처럼 보이죠. 그 역사나 아니면 통치 같은 거 보면 유럽 제국의 일원. 그러니까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이후에 제3의 로마를 선포를 했거든요. 많은 술탄들이 로마의 뒤를 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을 많이 들여왔고 이 지중해 전체를 차지했던 제국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술레만 1세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휘렘 술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입니다. 술탄과 첫 결혼한 여인이었다.
했다. 유럽인에게는 록셀라나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그러니까 유럽인한테도 굉장히 유명했던 여인이었는데 술레이만의 아내였고요. 오스만 제국의 황후였습니다. 이전까지 오스만 제국은 황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여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술탄들은 여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이제 황궁에 살게 하면서 그들을 첩으로 데리고 있었지 황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신분은 원래 똑같았어요. 록셀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본명은 알렉산드로 리소프스카였고 당시 폴란드였었던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영토죠. 그쪽에서 탄생을 했고 여기서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간 거죠. 여기 궁녀로 있었는데 그녀한테 반한 술탄이 휘렘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황후가 된 거죠. 이 이야기를 17세기 폴란드 시인 사무엘 트바르도프스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럽인들한테도 잘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여인이 무엇이 유명하냐면 술탄과 첫 결혼을 했다. 그리고 국모로 인정받은 첫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슐레마니 모스크에 이렇게 휘렘 술탄의 묘지가 있고요. 그전까지 술탄은 귀족 가문 출신 등 특정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을 하면 결국은 처가가 생기잖아요. 장인이 있고 처남이 있고 그들이 권력이 세지 않습니까? 외척의 전횡 같은 것도 중국 역사에서 많이 보는데 그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첩으로서만 운영을 했었는데 술레만 1세와 휘렘 술탄부터 첫 결혼을 했고 이로부터 뭐 새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휘렘 술탄이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렘이라고 하는 이 궁중에서 치열한 암투를 벌였던 걸로 유명합니다. 결국은 황후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비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도 있고요. 또 후계자 다툼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술레만 술탄이 총애하던 마히데브란 여인이 원래 있었거든요. 뭐 결혼한 여인은 아니지만 첩이지만 중요한 건 마히데브란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스타파라는 아들이 있었고 무스타파가 술레만의 후계자로 낙점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장성을 했죠. 술레만이 장수했고 오랫동안 치세에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장남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결국은 휘렘이 늦게 황후로 맞이했고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했고 술탄의 배우자가 되었고 이로부터 또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본처와 후처의 아들을 두고 권력 다툼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결국은 계의 계승자였던 무스타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휘렘이 암투를 했고 모함을 했고 살해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브라임 파샤가 이 무스타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과의 권력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이 파샤를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아들 셀림이 후계자가 되도록 작업을 한 거죠. 셀림 2세의 술탄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던 그녀가 노예로 와가지고 궁중에 있다가 결국 성공해서 황후가 되었다는 이 소식이 유럽에 알려져 가지고 하렘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렘이란 공간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럽인들의 특히 유럽의 작가들이 이 하렘이란 공간을 좀 다르게 해석했던 아주 왜곡된 공간으로 만들죠. 오늘날에도 하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타락한 공간?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유럽인들한테 하렘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미녀들이 단 한 명의 남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격리된 장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용어도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작가들은 수백 명의 여인들이 갇혀 사는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서 온갖 변태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다라는 글을 썼다고 하는 거죠. 뭐 명나라나 청나라나 보면 궁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후궁도 있었고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데 유럽의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이 술탄의 궁정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그 안에 이 권력 암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군주들은 이 처가 여러 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 결혼한 사람은 딱 한 명이고 여인들은 많이 있었을지라도 유럽의 군주들은 황후가 딱 한 명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궁정 문화가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하렘이라는 공간을 왜곡해서 표현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를 가봤었던 거거든요. 톱카프 궁전이죠. 들어가 봤더니 하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여기서 거주할 만큼의 공간이 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 몇십 명도
뭐 첩첩해봐야 뭐 몇 명일 거고 거기에 시중 드는 사람까지 해야지 몇십 명 정도만 거주가 가능할 정도로 생각보다 공간이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 토카프 궁전이 한 300년 정도 궁전으로서 유지하다가 19세기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렇게 대단히 화려하지 않다. 차라리 프랑스 왕이 쓰던 루브르나 아니면 바르세유보다 훨씬 작고 소박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화려하고 궁중암투가 있었던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검소한 그런 공간이었다. 하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알고 나면 나름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책으로만 보면 유럽인들이 왜곡된 지식으로 알게 되지만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